초겨울의 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산 아래 작은 판잣집에서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고 지붕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다. 방 안에는 낡은 난로 하나가 덜그럭거렸고 그 위에서 식어가는 물주전자만이 부부의 고단함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다. 남편은 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여보, 우리 애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내의 불안이 전해졌다. 그는 오전에 다녀온 병원의 말을 그대로 전해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아기는 선천적 기형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난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호흡이 매우 약하고 신경계도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당장이라도 특수 장비가 마련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돈이었다. 지금 그들에게는 버스비조차 아깝던 시절. 병원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남편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현실을 택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이었는지 그는 지금도 매일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아내는 아기의 작은 손을 펼쳐보았다. 그 손에는 분명히 6개의 손가락이 있었고 그것은 아기의 존재를 더욱 또렷하게 해주는 특징이었다. 우리의 숨 쉬는 거 들려? 너무 약해 너무. 아내는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며 흐느꼈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굳은 듯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하는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새벽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올랐다. 숨이 하얗게 흩어지는 새벽 공기 속에서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길을 따라 떨어졌다. 아내는 여러 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나 못해. 여보, 나 이렇게는 못 가.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애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병원도 못 보내고 약도 못 사주고. 이대로 집에서 더 고통만 겪게 만들 수도 있어. 아내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아기의 6번째 손가락을 만지며 흐느꼈다. 이 손이 우리 애의 증표야. 여보, 꼭 기억해줘. 산 중턱, 낡은 나무들이 둘러싸인 공간. 바람이 거의 들지 않는 그곳에 남편은 조심스레 담요를 펼쳤다. 아내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놓았다. 우리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내는 다시 안으려는 충동을 억누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억지로 몸을 돌렸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울부짖었다. 여보,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돼? 우리 애 너무 작잖아, 너무. 남편 역시 눈물을 참고 있었지만 결국 돌려 세운 뒤 끌어안아 아래로 내려갔다. 그날 새벽 산속에는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 울음은 부부가 집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는 그날 이후 정신을 잃고 며칠을 앓았다. 남편은 하루 종일 산을 올랐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담요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남편은 땅에 무릎을 꿇었다. 누가 데려간 걸까? 늑대한테 잡힌 건 아니겠지? 제발.
그 절망은 지금도 그들을 괴롭히는 상처로 남았다. 20년 후 해마다 초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산길이 텅 비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 산에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코트 차림의 중년 남성과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저 사람들 또 왔네. 매년 저 자리에서 뭘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부부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산속 깊숙한 한자리로 향할 뿐이었다. 낡은 나뭇가지와 이끼가 뒤섞인 그곳, 나무 뿌리 사이로 작은 돌무더기가 놓여 있었다. 돌 위에는 수년째 비바람을 맞은 채 색이 거의 사라진 작은 토끼 인형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 부부가 10년 넘게 이곳을 찾아와 무언가를 기리고 있었다는 흔적이었다. 여자는 인형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눈가를 붉혔다. 남자는 과일 몇 개와 작은 촛불을 꺼내 조용히 제사를 준비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깊고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누가 봐도 이들은 단순한 성묘객이 아니었다. 이 부부는 지금은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 부부로 언론에서는 성공한 부부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이 산속에 남겨둔 20년 전의 아이였다. 여자가 촛불 앞에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 지금도 살아있을까? 남자는 아내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매년 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한 번도 이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무언가 마음이 달랐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느낌이었다. 산 아래에서 부부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몇이 결국 다가왔다. 그중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매년 이 자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더이다. 남자는 한참이나 침묵하더니 마치 도망칠 수 없다는 듯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20년 전입니다. 저희가 너무 가난했고 아이까지 아프다고 해서 이 산에 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노인들의 표정이 굳었다. 여자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부부가 아니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꽉 잡으며 중얼거렸다. 그랬구먼. 그럼 그 울음소리가 그 아이였던 거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울음소리요? 그날 이후로 이 산에서 3일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늑대가 새끼를 물어간 건가 싶어 겁나서 올라갔더니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부를 바라보았다. 다른 마을 주민이 말을 이었다.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다 하더이다.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급하게 산을 내려가는 걸 본 사람도 있어요. 여자 입술이 떨렸다.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 누군가 데려갔다고요? 아마 누군가가 데려다 키웠을 겁니다. 우리도 한동안 그 얘기를 했었지요. 아휴, 우리가 더 알아보지 못한 게 미안할 따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얼어붙은 심장이 서서히 박동을 되찾는 듯했다. 아내는 그대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아이 살아있었대. 살아있었던 거야. 20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이곳을 찾았던 부부는 그제야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스스로 용서도 잊을 수도 없었던 그날의 선택. 그 선택이 어쩌면 최악의 결말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남자는 슬픔과 충격, 그리고
무너지는 듯한 희망을 안고 산속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부부는 20년간 묻어둔 진실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초여름의 햇살이 한껏 내려앉은 어느 아침, 회장님은 늘 그렇듯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빌딩의 최상층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일구고 수많은 위기를 넘었던 그였지만 지난 며칠은 머릿속이 유난히 복잡했다. 20년 전 산속에 버리고 온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말 이후부터 그는 아무리 중요한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시선을 정리하고자 창밖을 바라본 순간 유리창 너머로 움직이는 한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 외벽에 매달린 채 안전줄 하나에 온몸을 맡기고 유리를 닦는 젊은 청년. 허름한 작업복, 햇빛에 그을린 살결, 손에 남아있는 굳은 살들. 그리고 얼굴에 스치듯 보이던 묘하게 친숙한 눈빛. 회장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청년은 유리를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안쪽을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 순간 회장님의 심장 깊은 곳이 묘하게 통증처럼 울렸다.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지?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눈도 저렇게 깊었었는데 청년 역시 잠시 시선을 회장님에게서 떼지 못했다. 낯선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 기억에서 나온 사람을 보는 듯한 기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안전줄이 크게 흔들리며 청년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회장님은 창문에 손을 올린 채 그가 내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인연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집안 정원을 관리하던 노정원사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자 일용직 정원사 한 명을 급히 구해야 했다. 그렇게 소개받아 집으로 들어오게 된 청년. 바로 며칠 전 회장님과 마주쳤던 그 청년이었다. 넓은 정원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청년은 말을 잃었다. 고급 저택 특유의 잔디향, 향기로운 꽃들의 냄새, 그리고 조용한 공기.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평생 농촌에서,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하루하루 살아온 그에게 이곳은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그때 부드럽지만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오늘 일용직으로 오셨나요? 청년은 깜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였다. 네, 사모님. 오늘 하루 맡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눈매, 턱선, 웃을 때의 미묘한 습관. 20년 전 산속에 두고 온 아기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이런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목이 꽉 막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날이 더우니 물이라도 좀 마셔요. 잠깐 쉬고 하세요. 청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일 끝나고 마시겠습니다. 그 말투는 이상하게 사모님의 마음을 찌르는 듯 따뜻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그랬을 것 같은 느낌. 사모님은 들키지 않기 위해 뒤돌아 걸어갔지만 가슴은 뭔가에 꽉 눌린 듯 두근거렸다. 점점 가까워지는 정원 속 둘의 거리. 정원 일을 하던 청년은 하루 종일 묵묵히 그러나 성실하게 일했다. 잡초를 뽑고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 손길이 유난히 섬세했다. 사모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사모님은 일부러 청년에게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직접 주방으로 내려갔다.
식탁에 그의 나이에 맞는 반찬까지 차려놓고 조심스레 말했다. 힘든 일 하느라 고생 많았죠.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요. 괜히 내 아들 같아서 그래요. 청년은 순간 가슴 한쪽이 울컥해졌다. 타인에게서 어머니 같은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하시네요. 사모님은 그 말에 울컥해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집안에 스며드는 존재감. 며칠을 더 함께 보내는 동안 사모님은 일용직 스케줄을 아예 조정해서 청년이 계속 정원 일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청년은 어느 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처음이라 이상하죠? 그 한마디에 사모님의 심장이 멈출 듯 했다. 집 같다고 느껴줘서 고맙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부부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날 밤 사모님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상해. 그 청년을 보면 낳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 나이일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회장님은 며칠 전 빌딩에서 본 그 청년을 떠올렸다. 나도 그랬어. 유리창 밖에서 그 청년을 보는데 설명할 수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더군. 그날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중역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자료를 읽고 결정을 내리는 손길은 날카롭고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의자에서 쓰러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비명과 함께 구급대가 들이닥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님에게 쏠렸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회장님은 수많은 의료진의 손길 속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냉혹했다. 특수장기 이식 없이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고 기증 가능한 사람은 오직 직계 가족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모님은 병실 앞에서 손을 떨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을 지키려면. 눈물과 함께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젊은 시절 첫째 아이를 낳은 직후 자궁암으로 인해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사모님에게 직계 가족이라는 조건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 서둘러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장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다. 고요한 병실방, 이사회장의 전화벨이 울리고 비밀스러운 회의가 준비되는 동안 사모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조였다. 만약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사모님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쪽에는 정원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젊은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상한 감정, 보호하고 싶은 마음, 동시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무언가가 그 청년에게 스며 있었다.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집과는 완전히 다른 사모님 저택의 정원, 잘 손질된 꽃과 잔디 속에서 일을 하며 그는 점점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웃음, 걱정, 조그만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점점 깊어졌다. 이상하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청년의 속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살아온 경험이 그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이 새로운 감정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했다. 사모님은 잠시 병실로 들어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손길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은 힘겹게 눈을 뜨고 흐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한 무거운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회장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과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부사장의 음모, 그리고 정원에서 묵묵히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젊은 청년.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 앞으로의 운명을 점점 더 촘촘하게 얽어가고 있었다. 사모님은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결심했다. 방법을 찾아야 해. 그 청년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는 혹시 그때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산속에서 떠나보낸 아기가 20년 후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것을, 그리고 회사와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사회의 벨소리가 또 한 번 울리며 회장님이 쓰러진 이 현실을 기회로 삼으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부사장은 교묘하게 계획을 짰고 사모님과 젊은 청년 사이 묘한 끌림이 점점 깊어지는 동안 회장님의 생명과 회사의 운명은 한없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실 창가에서 사모님은 한참 동안 청년을 생각했다. 그가 단순한 정원 일용직이 아님을, 그의 존재가 자신의 삶과 남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임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 깊이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도 정원의 흙냄새와 꽃향기 속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설렘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같은 순간 둘은 같은 불안과 같은 희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러나 한 가지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이 6개였다는 것. 그 결정적 단서는 아직 아무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서는 곧 벌어질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날이 점점 저물어가는 오후, 저택의 정원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모님은 잔디 사이사이를 정리하며 지난 며칠 동안 정원에서 함께 일을 하던 젊은 청년 도윤의 손길이 점점 눈에 띄는 것을 느꼈다. 그의 움직임은 묵묵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어쩐지 그녀의 마음속을 자꾸 건드렸다. 참 성실하구나. 사모님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꽃 사이로 고개를 숙인 도윤은 순간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흙을 다듬었다. 그러나 사모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20년 전 산속에서 눈물로 아이를 놓아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의 미안함과 죄책감이 도윤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과 겹치면서 심장이 저릿하게 뛰었다. 한편 회장님은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특수장기 이식이 필요했고 직계 가족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회사 안팎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부사장은 이미 내부 동료들을 설득해 이사회를 소집했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 회장님의 생명, 그리고 사모님의 마음까지 얽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한 발짝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모님은 회장님 병실에서 내려와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때 도윤은 잔디밭에서 땀을 닦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 사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보호하고 싶지?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감정에 당황하면서도 점점 도윤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도윤 역시 그 감정을 몰랐지만 사모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고된 삶 속에서 경험한 단순한 따뜻함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었다. 사모님이 미소 짓거나
고개를 숙여 손을 흔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끌림과 편안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바로 그때 정원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도윤이 발을 헛디뎌 잔디밭 틈에 있는 작은 돌을 차고 넘어질 뻔했지만 곧바로 균형을 잡았다. 사모님은 그의 행동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짧지만 강렬한 교감이 지나갔다. 조심하세요. 사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괜찮습니다. 도윤의 답은 묵묵했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가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도윤의 얼굴과 움직임을 떠올렸다. 그의 성실함, 묵묵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전해진 편안함은 단순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느낌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모성 본능과 죄책감이 깨어나 도윤에게로 향하는 감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장님의 생명, 회사의 경영권, 부사장의 음모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모든 긴장 속에서 정원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윤과 사모님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고 이는 곧 운명이 계획한 사건으로 이어질 조짐이었다. 사모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 내 아이였을지도 몰라 꼭 지켜야 해. 도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모님이 남긴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 이상하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정원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 평화롭던 긴장은 폭발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진실과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오후, 정원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했다. 회장님이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모님은 하루 대부분을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 불안함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정원 일을 도와주는 도윤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도윤은 묵묵히 잔디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래된 잔디깎기 기계는 평소에도 종종 문제를 일으켰다. 사모님이 표정이 어두운 채 정원으로 나오자 도윤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사모님,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더워요. 사모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도윤이 혹시 다칠까봐 걱정돼. 가까이 다가가 잔디깎기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르릉. 갑자기 잔디깎기 기계가 비정상적으로 큰 진동을 일으키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칼날이 맹렬하게 회전하며 불꽃이 튀었고 기계 내부에서 탕 하고 금속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뒤로 가세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두 손이 사모님을 거칠게 밀어냈고 사모님은 뒤로 넘어지며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도윤은 피할 수 없었다. 콰직! 장깎기 기계가 폭주하듯 그의 왼팔을 빨아들였다.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팔을 안으로 끌어당겼고 뼈가 갈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다. 도윤아, 안 돼. 도윤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가 잔디 위로 흐르며 진녹색 풀을 붉게 물들였다. 119, 119 불러. 제발 빨리. 경비와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사고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도 기계는 도윤의 팔을 놓지 않았고 응급구팀이 기계를 산산조각 내며 간신히 그의 몸을 분리했다. 도윤은 의식을 잃기 직전 사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머리가 뒤로 푹 꺾이며 정신을 잃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회장님이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다. 회장님 계열사의 최고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이었다. 사모님은 구급차 안에서 온몸을 떨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피투성이가 된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도윤아 제발 제발 버텨. 내가 지킬게. 구급차 문이 열리자 병원 이사장이 달려나왔다. 회장님 상태 때문에 늘 병원에 대기 중이던 그였다. 사모님, 무슨 일이?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청년이 우리 정원에서 팔이 잘릴 뻔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의료진은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도윤을 이송했다. 회장님도 같은 건물에서 위독한 상태로 입원 중. 이 기묘한 교차는 운명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수술은 2시간이 넘는 사투였다. 절단 위기까지 갔던 팔은 간신히 봉합했지만 손가락 쪽은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수술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윤의 왼손엔 손가락이 6개가 있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사모님은 담당 의사에게서 그 말을 듣자 순간 숨이 멎었다. 손가락이 6개라고요? 네. 선천적 다지증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 교정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님의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이.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했던 말. 아이의 왼손에 손가락이 6개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모님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고 손이 떨려 입을 가릴 수도 없었다. 그 아이 아니야? 설마 진짜? 이제는 단순한 따뜻한 친근감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단서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전자 검사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의사는 놀라 물었다. 청년과 혹시 혈연 관계를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사모님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회장님이 입원한 중환자실에서는 심전계가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었다. 2 사람의 생명이 서로를 향해 엮여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도윤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사장은 도윤이 회장님의 직계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모님이 없을 때 도윤의 병실에 몰래 찾아왔다. 부사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도윤, 이제 사실을 말해야겠다. 도윤은 멈칫하며 고개를 들어 부사장을 바라보았다. 사실 뭔데요? 부사장은 잠시 웃음을 띄었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가 바로 회장님의 직계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구나. 도윤은 충격과 혼란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부사장은 이어서 낮고 부드럽지만 냉정한 톤으로 말했다. 좋게 말하면 널 보호해 준 거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넌 이제 중요한 위치에 서야 해. 하지만 진짜 부모에게 가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어. 우리와 함께라면 내 부모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넌 안전하고 일도 잘할 수 있어. 이해하지 못하겠나? 도윤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혼란스러웠다. 어린 시절부터 힘겹게 살아온 기억, 학교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던 날들,
집안 농사와 막노동, 공부를 혼자서 익힌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선택을 가르는 힘으로 돌아왔다. 부사장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다. 생각해봐라. 앞으로 내가 너를 챙겨주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진짜 부모에게 가면 그들은 너를 이용하고 또 다시 버릴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었다. 양부모에 대한 의리와 안도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진짜 부모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고 싶은 내면의 갈망이었다. 그때 사모님이 나타났다. 사모님은 숨을 고르며 청년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우리가 널 찾고 있었어. 우리 아이 바로 너야. 도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스며드는 친숙함,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울림. 하지만 부사장의 회유와 현실적인 조건들이 그의 선택을 계속 잡아끌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진짜 부모와의 재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기회가 눈앞에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가져올 혼란과 책임 역시 명확하게 다가왔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갈래 길이 펼쳐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도윤의 가슴을 옥죄었다. 도윤은 부사장이 제시한 조건과 양부모의 호의를 떠올리며 고민에 잠겼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물로 배를 채우던 날, 손이 얼어붙은 채 농가 밭을 다니던 기억, 작은 방에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막노동을 하던 시절. 모든 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 고독과 상처를 남겼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도윤은 사모님과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유리창 너머로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날, 정원에서 그를 바라보던 사모님의 따뜻한 시선, 이상하게 편안하고 어머니처럼 느껴지던 그 감정. 하지만 이제는 진짜 부모를 찾아야 할 순간이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직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날 저녁 회장님 부부는 긴장 속에 도윤을 만났다.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진짜 부모임이 확인된 순간 도윤의 눈에는 믿기 힘든 감정이 교차했다. 제가 정말? 사모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아, 살아있었구나, 우리 아이가.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맙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린 시절 혼자 버텨온 삶, 수없이 쌓인 고통이 한순간 밀려왔다. 그러나 그 눈앞에 있는 부모의 눈빛,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길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안식이었다. 부사장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다. 직계 후계자가 나타난 이상 더 이상 회사 장악은 불가능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부모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잃었던 시간, 이 부모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모님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함께야. 우리가 놓친 시간 조금씩 채워가자. 그 순간 도윤은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고통과 외로움은 부모의 품에서 서서히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희망과 사랑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웃음이었다. 진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자 회장님과 사모님은 남은 과제를 직면해야 했다.
부사장은 회사 장악을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도윤이 직계 후계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부사장은 냉정하게 자리에서 발언했지만 법적 문서와 증거 그리고 도윤의 존재가 그의 발언을 막았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마음속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회사는 안전했다. 도윤은 잠시 긴장을 풀고 부모와 함께 앉아 회사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내적 강인함이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 부사장은 결국 퇴장했고 도윤은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새롭게 맡게 될 책임감을 깨달았다. 이후 며칠 동안 도윤은 부모와 함께 일상을 시작했다. 집안 정원에서 사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양부모님과 어린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와의 재회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사모님은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윤아,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되찾아야 해. 우리 함께 살아가자. 도윤은 부모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엄마.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회장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산속에서 울던 아기, 20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재회. 모든 시간이 한데 모여 가족의 결속과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느끼게 했다. 모두가 잠든 밤,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구나.